자, 문제 8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일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검사 방법 나왔고요. 검사하였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반응 나왔고요.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2000땡년 3월 10일 남자아이 8살이고요. 배땡땡 아이 연필을 짚는데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여요. 연필을 짚는데 더듬거린다. 뭔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건이 2개로 보여요. 시력에 문제가 있네요. 오른쪽 눈이 한쪽으로 편이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 얘기하는 거예요. 히르시버그 검사, 차페 검사, 건강한 쪽 눈의 안대를 왜 착용하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겠어요. 사시 A급 잡고 가셔야 됩니다. 기출 굉장히 많이 됐어요. 눈 정렬, 정상인 영아는 생후 3에서 4개월이 되면 양쪽 눈을 동시에 하나의 시야에 고정할 수 있는 능력, 양한시가 생긴다. 3에서 4개월에 눈이 정렬을 맞춰요. 이 정렬이 흐트러진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사시라고 한다고요. 한쪽 눈이 고정점을 벗어난 것을 얘기한다. 이런 부정렬이 지속하게 되면 약한 눈을 점차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 내는 그쪽 눈에서 의해 만들어지는 상을 억제한다. 약한 눈은 퇴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시를 4에서 6세까지 교정해주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 즉 약시가 발생합니다. 이걸 약시라고 해요. 가성사시 볼게요. 내안각 주름, 이것은 콧장 등에서부터 눈썹 안쪽 양끝까지 뻗은 피부 주름으로 안각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부정열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덮고 있거나 불완전해서 일부만 덮고 있거나, 잘 하시오. 부분적으로 덮고 있거나 완전히 덮고 있어서 부정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 가성사시예요. 그러면서 이 사시를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주 나왔거든요. 각막광 반사, 히르시버그 검사라고 해요. 플래시 불빛이나 검안경 불빛을 40.5cm에 떨어진 곳에서 아동의 눈에 직접 비추는 검사다. 정상 눈 위치라면 불빛은 양쪽 동공의 대칭으로 비춰진다. 만약 빛이 한쪽 눈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때는 부정열이 있다고 본다. 사시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아동의 눈을 불빛으로 비춰보면 대칭적으로 정중앙에 빛이 생기죠. 부정열이 나타났다면, 자, 한쪽으로 편이 있어요. 한쪽으로 편이 있어요. 빛은 여기에 있는데 눈은 여기가 있는 거죠. 이게 히르시버그 검사예요. 가림 검사, 차페 검사라고도 하죠. 커버 테스트. 아동이 한쪽 눈을 가리고 가까운 곳, 먼 곳, 물체를 바라볼 때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자, 우리가 사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용하지 않는 눈은 퇴화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용하지 않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열된 눈인 거죠. 정렬되지 않은 눈, 사시가 있는 눈이잖아요. 봐요. 가리지 않는 눈, 건강한 눈을 가려보는 거예요. 건강한 눈을 가리고 건강하지 않는 부정열이 있는 사시가 있는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눈은 정렬 상태. 괜찮아. 근데 가리지 않는 눈이 움직여. 그럼 부정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건강한 눈 가렸어요. 건강하지 않은 눈은 원래 안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가리니까 얘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 편의되어 있는 것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원래는 얘가 사시, 얘 건강해. 얘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쪽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쪽을 가려버렸어. 그럼 이쪽 눈으로도 봐야겠죠. 그럼 이쪽 눈으로 보려고 얘가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자꾸 움직이는 것을 보니 부정열 상태, 사시구나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리지 않는 눈이 움직인다면 부정열이 있는 것이다. 더 강한 눈이 일시적으로 가려질 때 부정열이 있는 눈이 물체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이 물체를 보려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교대 가림 검사. 가리개를 앞뒤로 움직여가며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바꾸면서 검사를 하는데 아동이 한쪽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 가리개를 떼면서 바로 가려져 있던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겠다. 정상 정렬인 경우 가리개를 한쪽 눈에서 다른 쪽 눈으로 옮겨도 눈에 움직임이 없다. 내가 얘를 가렸지만요. 둘 다 정상이라면 내가 얘를 가렸지만 얘도 저걸 보고 있고 얘도 저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부정열이 있다. 가리개를 제거했을 때 눈이 움직인다. 왜? 맞추려고. 움직일 거라고요. 교대 가림 검사입니다. 건강한 쪽을 가렸어. 그렇다면 부정열이 있는 곳이 움직여? 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하다면 고정된 시선을 가질 거예요.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움직임이. 하지만 부정열이 있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의 검사 방법, 니은을 검사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반응, 디귿의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필을 짚는데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았어. 물건이 두 개로 보여. 두 개가 지금 고정이 안 되는 거죠. 오른쪽 눈이 한쪽으로 편의되어 있어. 오른쪽 눈이 사시라는 거고요. 히르시버그 검사를 했습니다. 이는요, 아동이 앞을 보고 있도록 한 후 아동의 앞면에 빛을 놓았을 때 빛이 동공의 중앙을 중심으로 각막에 대칭적으로 반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빛이 각막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히르시버그 검사. 차폐 검사 실시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반응. 아동의 한쪽 눈을 가릴 때 가리지 않는 눈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 눈의 타깃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서 정상이면 정확하게 두 쪽 다 맞추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가렸다고 해서 얘가 움직인다면 부정열된 것이 그것을 맞추려고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시가 있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 자, 배군의 어머니와 전화 상담을 했고 오른쪽 눈이 편의됨을 알렸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알리고 병원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교육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건강한 쪽에 눈에 안대를 착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건강한 쪽에 눈에 안대를 착용한다. 왜요? 건강한 쪽으로 지금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시력이 좋은 눈이 가려지면 좋지 못한 눈이 매일 혼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한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약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강한 것을 가려주고 약한 것을 계속적으로 발달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방법. 건강한 쪽 가려주기. 자, 약물요법 조절이 쉽도록 모양체 근에 작용하는 축동제를 사용합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에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혈액계 건강 문제, 혈우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혈우병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주제가 혈우병일 것 같아요. 작성 방법 보면, 자, 미출친 헤모필리아 A, B 그리고 본 빌리브렌트 질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라. 미출친 니은에 들어가는 검사명을 써라. 미출친 디귿에 해당하는 확률을 차례대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혈우병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 봐요. 헤모필리아 A, B 그리고 본 빌리브렌트랑 비교해서 얘기하래요. 니은은 어떤 내용이에요? 혈우병 검사 소견 중에서 얘는 정상이고 얘는 지연인데 혈우병 검사에서
지연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건 뭐지? 그거 적으래요. 그리고 퀴즈를 통한 정리 및 평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풀어내라는 거죠. 차례대로 쓰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도입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혈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관련해서 얘기하고 학습 목표 확인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혈우병의 정의, 응고인자의 결함이나 결핍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출혈 장애예요. 유전적이다. 헤모필리아 AB 그리고 본 블레브란트 질환과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헤모필리아 A 응고인자는 응고인자 8번의 결핍에 의한 출혈 장애고, 헤모필리아 B는 응고인자 9번의 결핍으로 초래됩니다. 헤모필리아 AB는 모두 반성 유전에 의한 열성 형질로 전달되므로 남성들에게 이완되게 되고, 어머니와 여자 형제는 보유자일 수 있으나 증상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자, 이 앞에는 그냥 부가 설명이에요. 중요한 것 들어가면 돼요. 얘는 반성 유전이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본 빌레브란트는 상염색체 우성 형질로, 얘는 반성 유전이라면서요. 얘는 상염색체 우성 형질이에요. 혈우병 유사 장애이다. 따라서 얘는 남자들만 걸리죠. 얘는요,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빈도로 이완다. 본 빌레브란트 이 장애는 응고 단백질의 결핍이다. 단백질의 결핍, 그리고 혈소판 기능 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출혈 장애이다. 응고 단백질의 결핍과 혈소판 기능 부전을 특징으로 한다. 얘는 반성 유전, 얘는 상염색체 우성 형질. 달라요. 그죠? 확실한 차이점이에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혈우병 검사 소견에 대해서 니은 들어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보고 가셔야죠. 혈우병 검사 소견. PT 정상, 트롬빈 타임 정상. 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트롬빈 피브리노겐 반응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혈소판 수조, 플레이틀렛 카운트. 얘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혈소판 생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PTT는 지연입니다. PTT 지연. 블리딩 타임, 이 출혈 타임, BT는 혈우병 A, B는 정상인데 본 빌레브란트 질환에서는 지연이에요. 왜? 이 혈소판에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응고인자를 분석해봤더니 혈우병 A는 팩터 8번의 결핍, 얘는 9번의 결핍이에요. 자, 본 빌레브란트 질환에서는 얘에 대한 팩터가 부족하다. 아까 응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요, PTT 지연이죠. 자, 퀴즈를 통한 정리 및 평가. 1번, 보인자는 어머니, 정상인 아버지. 여기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혈우병이 있는 아들이 태어날 확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인자인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X 다시 X가 되는 거죠. 정상인 아버지 X,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X 다시 X, X 다시 Y, 요렇게 되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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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될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혈우병이 있는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어요. 혈우병이 있는 아들 누구예요? 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X 위에 붙은 이거 반성 유전이니까 얘가 혈우병이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혈우병이 있는 아들을 낳을 확률은 25%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잖아요. 정상인 어머니 XX예요. 혈우병이 있는 아버지 X 다시 Y이죠. 결혼했어요. 태어날 확률 X, X 다시 X, Y X, X 다시
X, Y가 되는 거죠. 자, 보인자, 정상, 보인자, 그리고 정상. 이 네 케이스 중에서 보인자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전체에서 50%. 그죠? X-X는 보인자, X-Y는 혈우병. 그래서 아들에게서만 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요, 25%가 되겠고요. 2번인 경우에서는 50%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은 땡땡 여자고등학교 보건교육 시간에 기땡땡 학생이 발표한 자궁근종에 대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돼 있어요. 작성 방법 보면요.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이유, 니은에 들어가는 용어,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리을의 기준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자, 자궁근종이란 자궁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하다. 30에서 45세에 호발하게 되고 폐경 이후에는 대개 크기가 줄어든다. 왜 폐경 이후에 크기가 줄어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왜요? 이 자궁근종이 뭐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에스트로겐에 의존해서 근종이 성장하는 것으로 폐경이 되면 더 이상 에스트로겐의 분비는 감소하게 되죠.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얘에 영향하는 것이 감소하게 되니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 수밖에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폐경했다면서요. 여성 호르몬 감소하죠. 에스트로겐 감소해요. 그로 인해서 근종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2차성 변성 나왔습니다. 자, 2차성 변성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초자와 낭포와 석회와 감염과 환농, 괴사, 지방 변성, 그리고 육종성 변성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초자화란 절개한 단면은 근종의 소용돌이 형태가 사라지고 조직이 균일하게 보인다. 낭포와 초자성 변성이 액화돼서 투명액 또는 젤라틴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낭포를 형성한다. 석회와 근종이 혈액순환 장애로 허혈성 괴사가 형성된 후 인산칼슘, 탄산칼슘 등이 근종에 침착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변화하는 것이다. 감염과 환농, 근종이 자궁 내로 돌출하면서 자궁 내막이 얇아지거나 육경이 꼬여 괴사된 조직의 연쇄성 구인 등이 환웅성 병변을 일으키는 것으로 점막하 근종에서 가장 흔히 발생한다. 괴사, 근종의 혈액 공급 장애, 심한 감염, 육경성 근종이 염전으로 발생하게 되고 근종의 내부에서부터 검붉은 출혈성 색채를 띠게 된다. 혈액 공급이 장애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 꼬여서 안 되게 되면 당연히 괴사되죠. 자, 지방 변성, 진행된 초자화 변성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매우 드물고 육종성 변성,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특히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폐경기 이후에 자궁 출혈을 동반하면서 육종성 병변을 의심해야 한다. 갑자기 커지거나 가지고 있던 여성이 폐경 이후에 갑자기 출혈하게 돼요. 그러면 의심해봐라. 자궁 근종의 육종성 변성은 드물기는 하다.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특히 작은 근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폐경기 이후 자궁 출혈을 동반하게 되면 의심해야 된다. 뭘요? 뭘 의심해요? 육종성 변성을 의심해라. 자, 근종과 임신과의 관계. 생식작용에 방해를 줘서 불임을 유발하거나 임신 1기에는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착상하는 거 힘들 수 있잖아요. 자궁 근종에 의해서. 유산될 수도 있죠.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임신 2기에는 증상이 없던 자궁 근종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면 혈액순환 장애가 와 산소 공급 안 돼. 그럼 뭐가 돼요? 괴사가 돼요. 괴사성 변성의 일종인 적색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3기와 분만 시에는 출혈, 자궁 무력증, 드물게는 산도의 기계적 폐쇄를 초래할 수 있다. 출혈될 수도 있고 얘로 인해서 무력증 될 수도 있고 얘가 폐쇄시킬 수도 있고 분반 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건데 이걸 물었습니다. 분만 후에는 자궁 이완으로 인한 산후출혈과 자궁 내막염이 유발될 수 있다.
각각의 시기에 따른 근종과의 임신과의 관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외과적 수술요법의 적응증. 보통은 지켜본단 말이에요.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으면 그냥 좀 지켜본다고요. 자궁근종은요, 크기 때문에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주위 조직을 압박해. 근데 만약에 크기가 별로 커지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압박도 없고 그러면 일단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과적으로 수술하자라고 하는 적응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웬만하면 지켜보는데 수술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언제? 처음 발견보다 크기가 클 때, 비정상적인 출혈로 인한 빈혈이 생겼을 때, 월경통이나 하복부 압박감 등의 만성 통증이 있을 때, 근종의 육경성 염전으로 인한 급성 통증이 있을 때, 폐경기 전 근종이 급속히 증가했을 때, 폐경 후 자궁의 크기 증가로 육종성 변성이 의심됐을 때, 자궁 근종이 불임의 원인이 있을 때, 커진 자궁으로 압박 증상이나 불편감이 심할 때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요, 처음 발견보다 크기가 클 때 수술해요. 아니, 얼마나 크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임신 12주 이상인 경우로 봅니다. 자궁 크기가 임신 12주 이상일 때. 임신 12주일 때 자궁 저부가 어디까지 올라와요? 치골, 결합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손으로 촉지가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 촉지가 되면 그때 수술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다음은 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박 씨의 자살의 단서를 찾으래요. 자살 행동과 관련된 방어 기전을 찾아 쓰고 명칭을 제시하래요. 찾아 쓰고 명칭 제시하는 거. 박 씨의 자살을 뒤늦게임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살. 역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출된 바 많아요. 자살의 단서. 첫 번째, 언어적 단서. 직접 암시하는 거. 죽고 싶어. 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사는 것에 의미가 없어. 간접적인 암시.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아. 나는 아무래도 쓸모가 없어. 행동적인 단서. 오랫동안 여행을 떠날 것처럼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유서 써놓고 평소 아끼던 물건을 친구에게 나눠주고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 심해지고 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학교에서 불안해하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체적 정서적 단서. 친구 관계 소홀, 식욕 부진,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거나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대부분 증상이 우울증과 비슷하다. 자살의 단서를 보이고 있을 때 그때 빨리 중재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자살할 생각 있어? 지금 이런 단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하죠. 이런 단서를 보일 때 말 한마디 자살할 계획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자, 뒤늦게임이 얘기하는 자살의 유형을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존재 확립에 실패한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개인이 받는, 여기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돼요. 우울감에 의한 자살. 모든 문제를 나 아니면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도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삶보다는 죽음을 택한다.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나 못 살 것 같아.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모든 다 사회 때문이야. 나 문제 해결할 힘도 능력도 없어. 그냥 나 여기서 벗어날래. 죽을 거야. 라고 한다면 이기적 자살이에요. 자, 이타적 자살. 공동체에 지나치게 동화돼서 자신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타적이다. 내가 자살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야. 신앙심에 의한 집단 자살, 자살 테러범 여기 속해요. 아노미적 사살. 아노미라고 얘기하는 것이 혼동 얘기하는 거죠.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도덕적 혼란으로 자살한다. 숙명적인 자살.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열정이 과도하게 억압받아요. 노예나 죄수의 자살. 억압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살, 숙명적 자살이에요. 우울과 관련되어 있어.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어. 혼란과 관련되어 있어. 그리고 억압과 관련되어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살과 관련된 대처 기전. 자살 행동과 관련된 자아 방어 기전은 부정, 합리화, 주지와 퇴행이 있다. 자살은 대처와 적응 기전의 실패다. 문제 보겠습니다. 새벽 6시 땡땡의 한 모텔에서 자살 시도로 의식을 잃은 박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고 활달했던 박 씨는 졸업 후 계속 취업에 실패하면서 점차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박 씨는 부모님께 계속 짐이 되는 것 같아 자살할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하였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박 씨를 만난 친구 송 씨는 박 씨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고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살의 단서를 찾으라고 했어요.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첫 번째, 자살할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했다. 하나 더요. 아끼던 물건을 선물로 주었다. 언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자살의 단서. 자, 자살 행동과 관련된 방어 기전을 쓰고 명칭을 제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어 기전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방어 기전 보이세요? 우리 방어 기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께 계속 짐이 되는 것 같아 자살할 거라고 말했대요. 내가 자살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됐죠.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 있어서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합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합리화다. 부모님께 계속 짐이 되는 것 같아 자살할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 말했다. 자, 박 씨의 자살을 뒤늦게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할 것. 개인적이냐, 이타적이냐, 혼란이냐, 억압이냐. 자신의 스트레스, 자신의 우울감으로 자살했어요. 그럼 어디 속해요?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의한 자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적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 하나를 보면 별게 아닌데 사례 속에서 보니까 좀 찾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개념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B형까지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역시 많은 내용들 봤어요. 지금 모의고사를 풀면서 중복되는 내용 거의 없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 항상 모의고사 풀고 저랑 사회에서 만나 뵙는 걸로. 자, 수고하셨습니다.